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부작위범입니다. 사실 사례 처음 문제가 나가면서 사실 너무 어려운 사례로 시작을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례를 뽑을 때 이제 교재에서 어떤 테마에 맞게 사례를 뽑고 또 앞부분에서 처음으로 사례로 나올 수 있는 데가 이 부작위범에 관한 사례죠. 사실 해양경찰 수사직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례는 어때요? 바다와 관련된 게 많이 나오겠고, 바다와 관련됐다라면 최근에 아주 큰 사건, 바로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이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에 의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서 여기는 보람의 병원 사건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례이고요. 웬만한 사례집에는 다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추후에 삼순환 때 이제 모의고사 때 한번 풀어보는데 거의 쟁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어려운 사건, 보람의 사건이 거의 유일합니다. 일단 우리가 쟁점을 조금 암기를 해둬야 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소에 술 주정뱅이로 가족을 못 살게 굴던 A는 97년 12월 4일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다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 A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이 회복되고 있었으나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호흡 보조 장치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A의 첫 갑은 피해자를 집으로 퇴원시켜면 호흡 정지로 사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라리 사망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표현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에 대한 고의. 또 주치의 병에게 도저히 더 이상의 치료비를 추가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요구한다. 주치의 병은 만료하였지만 갑이 치료비 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상사인 을에게 직접 퇴원 승낙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고, 을은 치료비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요구해서 갑의 요구를 받아들여 퇴원 조치를 지시를 했죠. 그래서 다음날 갑이 퇴원 수속을 마치자 병은 피해자를 구급차로 옮겨 싣고 피해자로 데려고 간 다음에 어떤 부착하여 수동 조작 중이던 호흡 보조장치 기관의 삽을 제거해 갔죠. 그리고 이제 그 무렵 호흡 정지로 사망했다. 사실 그 무렵이라고 했는데 제거하고 나서 일정 시간에 방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호흡기 제거 후 일정 시간 방치로 사망한 거죠. 이제 이런 방치는 누가 방치한 거예요? 이것은 갑이 방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내인 갑이 방치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갑과 을에게 A의 퇴원을 요구해 A를 결국 사망케 한 갑 행위의 죄책, 갑의 죄책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형법 사례의 대부분은 죄책을 논하라고 해요. 그리고 사안에서 갑의 요구에 따라서 퇴원을 지시 A를 사망하게 한 을과 병의 죄책에 대해서 논하라 라고 하는데, 죄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형법 사례에서 기본적으로 갑에게 살인죄가 성립하는가 라고 물어보면은 이것은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만을 묻는 문제입니다. 범죄가 성립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갑의 죄책은, 혹은 갑은 살인죄의 죄책을 지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구성요건 해당성과 더불어 가지고 어떻게 위법성과 책임까지 언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법성과 책임에 있어서는 여러분 형사소송을 공부하다가 아마 이렇게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된다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사실상 추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투지 않으면 넘어간다. 사실 일반 형사 절차에서 위법성과 책임은 안 다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사유, 즉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할 때 그러한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위법성 책임이 문제되지 않은 것은 뭐 예를 들면 갑에게는 기타 위법성 조각 사유나
어떤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어떤 갑은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건 많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표현을 조금 암기를 해가지고 죄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작위범의 뿐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문제의 죄책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실 보람의 사건은 제가 조금 해놨는데 이 보람의 사건, 기타 여러 가지 사건에서 무엇을 써야 될지 이렇게 복잡한 사건들은 어떤 쟁점을 암기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쟁점을 암기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람의 병원 사건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보람의 사건에서 처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쟁점이 된 게 일단 아무튼 그 다음에 담당 교수하고 주치의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를 인정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외워둬야 되는데, 자 보면 갑은 A의 처로서 수술비 걱정을 하고 A가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데다가 미필적 고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쳐놓고요. 병에게 퇴원을 요구하고 의사 의뢰 승낙을 얻어 퇴원시키고, 자, 사실은 조금이라도 이제 방치하여서 A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하여 사망했다는 것은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죽는 게 낫겠다. 이제 고의가 있다 없다 이런 게 보통 다뤄져요. 그래서 두 가지 고의가 없다, 고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의사인 을과 병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갑의 퇴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퇴원 조치를 하고 호흡기 장치를 유지할 의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거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거를 한 거냐? 한편으로는 호흡기 장치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 한편으로는 호흡기를 제거한 거, 두 가지가 이제 병존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자기냐 부작위로냐 보느냐 이게 하나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을과 병이 갑과 함께 갑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행한 거, 이건 분명히 공동가공 의사는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공동정범이냐 방조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이것도 아예 외워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공동가공 의사는 존재하지만 공동실행은 있지 않다. 우리가 항상 이제 공동정범 나오면 2인 이상이 공동, 그 다음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역할 분담, 이렇게 무조건 공동정범을 외워요. 근데 공동 가공의사는 했지만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역할 분담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조만 성립하고, 방조는 어떤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거,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문제는 방치를 한 행위가 살인행위거든요. 방치를 한 행위. 이 방치를 함에 있어서 그 실행 착수인데 거기에 가담을 안 했다. 그 이전에 도와줬다. 이거 실행 착수 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방조가 된다라고 하는 판례에서 언영해 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와 부작위. 우리가 자기 우선 부작위 보충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행위는 자기로 볼 거다. 여러분 1번 사례는 너무 어려운 사례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외워둬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쟁점도 좀 해놓고요.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이냐 방조냐, 실행의 착수 전에 방조가 가능하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행위가 자기냐 부작이냐, 그래서 쟁점 처는 이렇게 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보면은 갑은 갑의 부작위에 의해서 갑의 이렇게 표현해, 부작위에 의해 A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갑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살인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답안에서는 이제 갑과 관련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다. 이 정도만 써도 괜찮고요. 일단 구성 요건에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 10개를 외워야 돼요. 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혹은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게 한 10개 정도는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작위범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게 부작위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부작위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걸 언급을 하고요. 항상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가 요구가 되는데 이제 살인죄 보증인의 지위가 인정이 되느냐와 관련해서 형법 18조 제가 줄은 쳤지만 다른 시험은 쓰라고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쩔 수 없고요. 이것만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가 요구된다. 이거 무조건 쓰고요. 자, 이 보증인의 지위의 발생 근거와 관련해서는 안전의무, 보호의무 이렇게 나누는 실질살과 형식살이 대립되는데 그것도 쓸 필요 없고 발생 근거는 보증인의 지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증인의 지위는 해가지고 아니면 그대로 보증인의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에 의한다.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 선행행위, 신의칙, 사회상교, 조리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거 외워둬야죠. 보증인의 지위는 법률행위, 행, 선, 신사조 이걸 이제 하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 법행선 신사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인죄 부진정 부작위범 자기뿐 아니라 부작위에서도 가능. 그리고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가 요구되는데 이 보증인의 지위는 법적인 의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근거로는 발생 근거로는 법행선 신사조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쓰는 것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될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갑은 A의 배우자다. 민법 826조 여러분 어떻게 외워요? 그냥 부부간 부양 의무에 기한 보호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보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보호 의무가 있고 그래서 부작위에 이 보호 의무에 기한 어떤 보증인의 지위가 인정이 되죠. 따라서 부작위에 살인죄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에 있어서 이제 살인죄의 쟁점이 보증인의 지위와 고의입니다. 그래서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항상 쓰는 표현으로 쓰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인죄는 고의범으로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고의는 확정적 고의일 것이 요구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항상 모든 것 고의범. 살인죄는 고의범으로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고의는 확정적 고의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실전 답안용으로 꼭 가피를 해주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게 사안 적용이에요. 차라리 사망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죠. 차라리 죽을 가능성도 인식하고 사망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하고 결국은 이제 구성요건 갑의 퇴원하에 구급차에서 인공호흡기가 제거돼 있다.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갑 그리고 어떤 갑의 퇴원을 강력히 요구하에 갑의 동의하에 호흡기가 이거 제거로 바꿔야 되겠네요. 오타네요. 제거된 이상 갑의 행위는 제거되고 아무튼 그 상태를 방치한 이상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갑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다. 그래서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갑이 퇴원을 요구를 하고 이제 전부 다 그래서 인공호흡기가 제거 방치까지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하고 이렇게 기타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도 없는데 그냥 이런 게 이제 혹시 법률에 차고 폭행하여 못 살게 굴었다거나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 법률에 차고 빼놓고 뭐 이런 게 기대 가능성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그냥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꼭 안 써도 돼요. 기타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구성 요건 먼저 써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부작위범 쓰기 위해서 부진정 부작위범 자기뿐 아니라 부작위 그리고 부작위범 나오면 부작위범이
범은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가 요구되는데 이때 자기 의무는 법적 의무인데 법행선 신사조에서 기인을 하고 여기에서는 배우자로서 부부간의 부양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부작위한 살인죄 주체가 되고 고의는 이렇게 길게 이제 판례를 다 인용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외우면 공부 못해요. 그래서 고의범으로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뭐 태어나면 죽을 줄도 알고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것은 용인하는 의사다. 뭐 여기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뭐 갑의 사망을 용인한 것이므로 이렇게 보내주면 더 위대한 답안이죠. 갑의 사망을 용인한 것이다. 그래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고 어떤 보증인의 지위가 있다. 방치를 했고 살인죄를 구성하고 기타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가 없어서 죄책을 진다로 마무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과 병. 갑은 그나마 쉬운데 을과 병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외워준다. 을과 병은 일단은 우리가 결론 자규에 의한 살인 방조인데 논점은 기본적으로 가담 정도와 관련해서 공동정범이냐 방조냐. 일단 가담의 정도를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으로 볼 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인데 자, 여러분 형법 30조 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이것을 줄여가지고 공동가공의 의사와 어떤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역할 분담 뭐 공동가공의사 공동실행까지만 써도 되는데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실행하였을 걸 분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다. 여기도 못 써도 괜찮아요. 공동가공의사 어떤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 행위를 위해서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못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과 병에게는 어떤 사망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 공동가공의 의사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기능적 행위 지배가 흠결이 되어 있다.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핵심 경과를 계획 조정, 저지 촉진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 행위 지배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공동정범은 아니고 결국은 방조. 이 방조의 정의가 여기서 나와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이건 방조. 즉 방조 해당 여부만 문제가 됩니다.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거니까 방조의 정의 이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도와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방조가 되느냐?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A에 대한 살해 행위는 호흡기를 뗀 시점에 착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데 자, 앞에 이제 퇴원 지시한 거 을의 경우는 퇴원 지시한 거 사실은 이 문제를 병이 띄워준 걸로 돼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등장인물이 좀 더 있어요. 교수, 그 다음에 주치, 맨 마지막에 가서 인턴이에요. 인턴이 떼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관돼서 사실관계가 조금 모호한데 실제로는 인턴이 떼어줘서 인턴은 무죄 냈어요. 불쌍하니까. 네, 레지던트하고 주치, 그 다음 담당 교수는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를 냈죠. 근데 바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써요. 실행착수전, 실행착수선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장래의 실행행위를 용해하고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다만 그 요건이 뭐냐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됩니다. 실행착수선에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일단 을과 병의 조치는 방조에 해당한다라고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자기냐 부작이냐. 사실은 우리 형법에서 자기범과 부작위범의 형량이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는 부작위범이 감경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실무에서도 부작위는 조금 적극적인 것보다 가벌성이 낮다 해서 가벌성이 약하다 해서 좀 부작위인지를 따져줍니다. 그래서 이 퇴원시킨 방조행위가 자귀이냐 부작위이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외울 수 있을까요? 규범 척소설, 자기우선, 보자기, 보충설
에너지, 투입설 등이 대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규범, 척도설, 규범을 기준으로 한다. 자기 우선 부자기 보충설 이것만 이제 정확히 그다음 에너지, 투입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판례는 어떤 행위가 적극적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물론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부작위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이거 다 못 외우고 어떤 범죄가 적극적 자기 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자기 이렇게 이제 어떤 범죄가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좀 줄여가지고 어떤 범죄가 적극적 자기는 물론 소극적 부작위에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그냥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타인 법익 상황을 악화 이는 자기외로 보는 원칙이다. 가운데는 못 써도 어떤 범죄가 자기는 물론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자기에 의한 범죄로 보면 타당하다. 이 정도만 살려줘도 되고요. 그리고 검토는 범죄의 기본은 자기, 부작위는 보충성. 우리가 보충관계라고 하죠. 부작위범은 보충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작위범은 예외적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우선, 부작위우선, 자기우선, 부작위 보충설로 처리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을과 병이 A를 퇴원시킨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A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 악화. 이걸 그대로 써서 법익 상황 악화. 자기에 의한 방조가 됩니다. 기타 이제 죄책과 관련해서 방조이고 자기로 평가되고 그다음 뭣도 해줘요? 위법성 책임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죄의 죄책을 진다라고 해요. 사실 1번이 2번 사례죠. 이 부작위범 사례가 너무 어려운 사례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외워두면은 외울 것을 3분의 1은 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결론부터 어떤 천은 자기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고 어떤 법행선 신사조에 따라서 법률 부부간의 어떤 부양 의무에서 보호 의무가 나오고 그다음 고의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돼도 좋다.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죽어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용인하려는 의사로서 어떤 살인의 고의는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을과 병은 일단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로 본다. 이유는 공동가공의 의사는 있으나 어떤 공동실행이 없다. 이게 사실은 이것과도 연관이 돼요. 은행 지점장이 은행원들이 어떤 배임을 하는 것을 보고도 내버려 두더라. 공동가공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방조에 불과하다. 물론 공동가공 의사도 없고 그 다음 공동실행까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방조에 불과하다. 거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수는 좀 실행착수전 방조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죠. 그리고 못 찾아낼 수 있지만 찾으면 더 좋다. 그래서 실행착수전 기본적으로 정범 실행에 착수하면 실행착수전 방조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냐 부작이냐와 관련해서 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규범 척도설, 에너지 투입설도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떤 행위가 적극적 자기로는 물론 소극적 부작위로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기로 본다. 그리고 범죄의 기본 형식은 자기이고 부작위는 보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가 가능하면 자기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 그리고 모든 거 죄책 같은 경우는 구성요건 해당하고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죄책을 진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례는 매우 어려운 사례예요. 이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사례 어떻게 하냐 막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뒤에 사례 보면 진짜 별것도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특히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한 부분 정확히 칠해서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암기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써 부작위범에 관한 보람의 병원 사건 사례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